인터넷의 시대에는 핵심 인재가 10%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중에 한 3% 미만이 뭐 초핵심 인재 뭐 지금은 9대 1이 아니고 99대 1이나 아니면 99.9대 0.1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핵심 인재들이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달라요.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들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직무 하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뭐 HR 아니면 마케팅, 뭐 B2B 마케팅, B2C 마케팅 이런 대분류나 중분류 정도만 남아나고 수평적으로 보면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뭔가 플래닝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정도의 범주만 나눠지는 거죠. AI가 엄청 강력해졌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한다.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산업과 기술 진행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AI가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의 학습, 교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권기범 교수님과 국민대학교의 김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교육만큼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기업에서 교육, 학습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생성형 AI가 조직에 들어오고 사회에 일반화되면서 학습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감하고 계세요? 챗GPT가 2022년 11월에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완전히 침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자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연구들 중에서 한 2022년까지 나온 연구들은 AI가 안 묻어 있거든요. 네, 그 연구들하고 2023년 이후에 이제 나왔던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년 전에 연구를 보면 진짜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고. 근데 2023년 이후의 연구를 보면 AI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AI한테 좀 맡겨놓고 그 이후에 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떨어져 있는 개념들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학교도 그렇고 조직에서의 학습도 그렇고 과거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습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똑똑한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었냐? AI 이전에는 뭔가를 잘 기억하고 잘 외우고 머릿속에 잘 담고 있다가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그걸 제때 꺼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AI 이후에는 그런 건 AI가 좀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학에서는 higher order thinking, 고차원적인 학습,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학습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나 대학들이 새로운 직원이나 새로운 학생들을 뽑을 때 점점 중시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네, 그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똑똑한 거는 이제는 AI가 많이 도와주니까 그거 플러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AI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놨던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에반젤리스트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새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AI 이후에 차이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하이오더 띵킹이라는 개념이 조금 와닿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기억하고 외우고 이런 게 이제 로우 오더 띵킹이고 하이 오더 띵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영역인데요. 실제로 이제 하이 오더 띵킹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배운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현장에서 해보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면 뭔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가상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런 어떤 하이어 오더 띵킹이 잘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김성규 교수님 아마 요 개념이 자주 말씀하신 발코니 뷰나 버드 뷰를 키워주는 것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조직에서 리더 육성할 때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어때요? AI로 업무 재설계할 때 하이오더 띵킹을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재설계를 잘하시거든요. 실무자들 수준에서도 각각의 과업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운 만큼. 그런데 하이오더 띵킹은 딱 물러서서
내가 전체의 구조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자체, 이 과업 자체가 누구한테 가는 거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관계자는 누구지? 리스크는 뭐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AI를 적용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이어 오더 띵킹이죠. 문제 해결도 있을 것 같고 또 의도적으로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또 해봐야 사실 엔드 투 엔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예전에 저희가 한 분야 깊게 파야 된다는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뭐 순환 근무 이런 식의 인사제도가 또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상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사분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어요. 딱 과학 보고서를 가져오면 굉장히 하이 오더 띵킹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야,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뭐야? 야, 이거 꼭 해야 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맥락이 어떤데? 야,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기여를 하는 거야, 가치가? 그러니까 실무단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계속 거기에 저 실무자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점차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 리더분들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아큐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조직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이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대충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돈이 벌릴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가정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게 얼추 맞아.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 아큐멘이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고차원적인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 비즈니스 아큐멘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아큐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제 AI의 도움이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즈니스 아큐멘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아는 거잖아요. 테크니컬 아큐멘이라면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했는데 재물을 잘 모른다든지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면 그걸 예전에는 학습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AI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AI가 도움을 줘서 많은 걸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소위 말하는 인지적 부채 이거 이제 커그니티브 디스킬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HBR에서 아티클을 봤는데 판단을 하고 이게 내 판단인가 나중에 회고하고 돌이켜봤을 때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한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뭐 더 샬로우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걱정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멍청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데니얼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은 분산 기억 체계, 트랜젝티브 메모리 시스템스 이런 이론을 주창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은 약간 좀 다르게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이라든지 메모리를 인터넷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우리는 하이오더 띵킹 같은 것만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봤어요. 이런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논쟁을 돌이켜보면 크게는 니콜라스 카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잘못된 정보에 완전히 심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글링이나 크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굉장히 뛰어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관점 혹은 뛰어난 소수의 인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데니얼 웨그너의 말이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의 시대에는 핵심 인재가 조직의 몇 %냐 얘기를 했을 때 10%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조직의 한 10% 정도가 핵심 인재 군이고 그중에 한 3% 미만이 초핵심 인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9대 1이 아니고 99대 1이나 아니면 99.9대 0.1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과거에 인터넷이 우리에게 줬던 효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용을 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했던 논의는 인간의 두뇌만을 얘기한 비교였다고 하면 지금은 조직에서 얘기하는 흔히 핵심 인재들이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달라요. 메타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AI 과학자들을 보상 패키지를 3천억, 막 4천억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픈 AI나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메타가 이제 꼬신 포인트가 GPU를 많이 쓰게 해주겠다.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기사에 나온 바로는 연구자 한 명당 쓸 수 있는 GPU가 3만 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두뇌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돌릴 수 있는 그 컴퓨팅 파워 그리고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는 AI 에이전트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은 사실은 훨씬 더 인터넷 시대보다 커그니티브 디스클리닝이라든지 부채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관점을 보면 이 격차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직장인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만큼 AI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부채의식이 극단화되는 시대에 한국의 국가의 관의로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코그니티브 디스클링 이걸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기시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책을 안 남겼거든요. 플라톤이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다 기록해서 남겼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파이드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파이드로스랑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글자보다 먼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빌어서 어떤 신이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야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 기억력이 퇴화할 거야. 그걸로 가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자가 곧 인간의 기억력을 감소시킬 거다. 그리고 본인도 책을 안 남긴 거죠. 글자를 쓰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현자인 소크라테스조차도 새로운 매체가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인터넷 얘기하셨지만 TV 바보상자 멍청이가 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구글 이펙트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구글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게 될 거다. 내비게이션 나오면서 길을 사람들이 이제 못 찾게 될 거다. 그런데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듣거든요. 인간이 그냥 아기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 같아요. 어떤 것이 인간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슬라임처럼 어느 하나를 누르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어느 하나를 잡아당기면 이쪽은 감사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구글 이펙트의 논문도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실험 연구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실험 연구 대상자들이 기억을 덜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기억을 하냐? 그거 어디 가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기억의 요소와 기억의 디멘전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구글이 나오면서. 그래서 AI가 나와서 과연 사람들의 지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할 거냐. 아직 우리가 거쳐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We'll find a way 이런 말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음 세대의 숙제를 풀지 않을까요? 좋은 비유입니다. 슬라임. 나중에 저도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다른 질문에 넘어가서 권기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사라고 통칭을 하면 인사라고 하는 기능 내에서도 구분이 좀 있었어요. 뭐 교육하는 사람, 채용하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 등의 구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구분 자체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해요. 기능과 조직 단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내에서도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조직 내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HR 분야에 데이쿰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Developing a Curriculum이라고 하는 한 20년 전, 30년 전 공부하셨던 분들은 교육학과나 경영학과나 직무분석 같은 것들을 배우는 방법론으로 이제 반드시 배웠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요. 직무를 하나 또 두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다 나누는 거죠. HR이면 뭐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뭐 마케팅이면 PR, 트레이드 마케팅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갰습니다. 이걸 다 쪼개가지고 세부 단위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다 정해줬었어요. 그게 HR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일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그런 칸막이들이 이제 다 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뭔가 채용과 교육이 하던 일이 합쳐지고 있지 않나? 요 정도로만 살짝 느끼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들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직무 하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뭐 HR,
아니면 마케팅은 뭐 B2B 마케팅, B2C 마케팅 이런 대분류나 중분류 정도만 남아나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구분 체계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HR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직무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교육하는 사람이야. 나는 채용하는 사람이야. 나는 평가 보상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요. 크게 봤을 때는 버티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수평적으로 보면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뭔가 플래닝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정도의 범주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HR은 우리 조직의 사람들이 더 몰입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뭐 버짓을 준비하고 그런 일을 하는 플래닝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조직에 내려가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에서는 HRBP, 뭐 HR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HR 이외의 분야에서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아주 핫한 AI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팔란티어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상품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는 아니라고 해요. 온톨로지의 개념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다른 세스 기업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론이고 툴인데 실제로 팔란티어가 강력하다고 하는 건 그 전방 배치 엔지니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뭔가 데이터를 시스템을 깔아놓고 그냥 써보세요. 혹은 이제 뭐 전략 컨설팅에서 아주 멋있게 장표를 보여주면서 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이제 팔란티어를 AI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만든 그 장점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짜놨던 그 구조, 칸막이, 경계들을 이렇게 사라지면서 새롭게 일을 하는 방식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베네핏이 나오는 것,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말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AX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팔란티어 FD 하는 일하는 방식을 잠깐 이제 모델링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우리처럼 커피 들고 가서 쉐도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방식도 지켜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줘. 마지막에 화이트보드에 워크플로우 그려주고 갔다고. 그게 다라고. 그래서 너무 뭔가 했는데 그거에 요체가 다 붙어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흐름, 방식, 바틀렉이 어디 있고 이런 걸 찾아줬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얼마 전에 나왔던 엔트로픽의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AI가 엄청 강력해졌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한다. 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Research taste.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목표를 주면 AI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영역.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가치를 보며 할 것이냐, 어떤 주제로 어떤 이슈로 연구를 할 것이냐는 AI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갖고 던지면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플래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조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사실 조직 연구자로서 멘붕을 겪는 시대죠. 왜냐하면 가장 큰 전제가 다 흔들려 버렸거든요. 여태까지 노동의 주체는 인간이었어요. 조직이라는 개체도, 직무라는 개체도 인간이 모여서 노동한다로 이 가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의 주체가 완전 바뀐 거잖아요. 실행은 AI가.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실무자들이 왜 실무자냐면 실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무의 일이니까. 이게 완전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조직 이론 측면에서도 심리학 측면에서도 조직 행동이나 인사나 인재 개발이나 다 완전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 멘붕의 시대?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만약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포함을 해서 피지컬 AI든 로보틱스든까지 개념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바라봐야 되는 단위 자체가 적어도 태스크 단위까지 좀 쪼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사부서는 없어질 것이고 태스크 부서로 바뀌거나 코 인텔리전스 부서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텔리전스 앞에는 휴먼 인텔리전스, 아르티피셜 인텔리전스, 로봇 인텔리전스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단위들과 고민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조직의 기본의 가정들과 문법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세요? 조직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직은 이제
슈퍼 휴먼 또는 슈퍼 인디비주얼이 할 수 없는 영역만 기능할 거다. 그러니까 AI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단위 1인 기업들이 그건 해결하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일을 정제한다. 이건 1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피지컬 AI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조율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는 거죠. 그게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명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세상이 양극화될 것 같아요. 아주 잘게 쪼개진 한 명의 조직들과 그게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업들의 큰 조직,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양극화되는 조직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미래, 대학의 미래 어떤가요? 변화가 체감되신다면? 네. 일단은 정말 대학은 좀 많이 변화하긴 해야 돼요. 제가 이 전제는 정말로 강력하게, 제가 사실 한 15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거의 안 걸렸어요. 15년 전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AI 시대에 뭔가 기대하는 학교의 모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대학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직 대학 수준이 정말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커리큘럼이 제가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이 다 16주예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굳이 16주가 아닐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6주에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등교육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정말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학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AI 시대에 이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정설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주장하시는 미국의 테크 씬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피터 딜이라든지 알렉스 카프,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다 좋은 대학교 나오셨거든요. 다 좋은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나르시시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대학 교육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퇴자들이 빌 게이츠라든지 저크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대학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학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인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 주에 있는 대학을 가도 보통 뭐 평균적으로 뭐 2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1년에 그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로운을 해가지고 다니면 졸업하는 순간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빚을 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살던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번에 같이 이제 파티를 하면서 드디어 다 갚았다고,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걸 까는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든지 텍사스 대학이라든지 석학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석학들이 학부 강의를 잘 안 가르칩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명문 주립대학에 갔는데 사실은 석학의 강의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 가는 게 ROI가 안 나오는 거죠. 미국인들이 대학을 안 가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요.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등록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진짜 이중학 교수 같은 석학이 학부 강의를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래서 가성비가 미국 대비해서 훨씬 좋고, 아직 사제 간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국가예요. 한국은 제조업의 국가고요. 자, 서비스업은요, 사실은 학부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그게 곧바로 어떤 직무에서의 우수성이나 채용 가능성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금융산업인데요.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진짜 월가의 황제죠. 이 체이스 이 뱅크의 CEO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 뭐 가까이 체이스 뱅크 CEO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 뽑아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 거랑 돈 버는 머리랑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막 지식이나 스킬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은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도면대로 시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그러고 새만금에다 짓는다고 그러고 용인이나 평택 이런 데 반도체 공장 막 짓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우수 엔지니어들과 테크니션들을 대학에서 길러내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조 역량과 뭐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의 국가고 특히 첨단 제조업, 사실은 한국과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이런 첨단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우리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대학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방식이 변할지언정 오히려 저는 AI 시대에 대학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일론 머스크에 반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 김성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고민이죠. 대학교는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조직 이론 관점에서 조직은 원래 미션이 있어요. 미션으로 태동이 되죠. 대학교의 역사가 1000년이 넘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했어요. 희소한 지식. 그 지식을 누가 갖고 있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 희소한 사람들인 거죠. 배우고 싶은데 배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에서 초대를 해서 모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학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의 첫 번째는 지식 공유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지식을 생산하는 개체가 되죠. 이게 대학교의 오랫동안의 모델이에요. 어느 대학교든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생산한다 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빌드업 방식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딥러닝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어떤 학과를 가야 되지? 그래서 학과를 선택해요. 컴퓨터 사이언스든 뭐든. 그리고 1학년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딥러닝을 배우냐? 그러지 않아요. 선수 과목을 먼저 배워요. 1학년 때 뭐 선형대수 뭐. 그다음에 2학년 때 배우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 배우고 3학년 때쯤 가면 딥러닝 기초 입문 그리고 4학년 때 가면 중급 고급을 배우죠. 이게 벽돌을 쌓아 올라가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냐면 이게 제약인 거죠.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앤드룽 이 사람도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1대1 과외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3시간씩 뺄게. 관심 있는 사람 들어오세요. 그러면 1대 200명 300명으로 듣는 거죠. 여태까지의 대학교 모델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빌드업 방식이고 연구자나 교수로 보면 시간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데 GPT가 나왔어요. GPT는 이런 특성이 있죠. 세상에 공개된 모든 지식이 여기에 근사치로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진짜 1대1 과외 선생님 옆에 있는 거예요. 주말 밤낮 없이 다 붙어 있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원천과 방식이 완전 달라진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대학교가 어떤 양태로 존재하느냐는 이게 반대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파고 들어가는 과외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 수준 알려주세요. 실제 구현해 주세요. 이렇게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빌드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냐? 사실은 효율을 따지면 이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저렴하고. 그러면 이 빌드업 방식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학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틀은 16주 해야 되고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되게 엄격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민이죠. 저는 요즘 시험을 그냥 LLM 붙여서 다 하게 하거든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른쪽에는 LLM 붙여줬고 케이스 문제를 줘요. 해결할 문제를.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든지 본인 마음이에요. 다만 요 LLM하고만 얘기를 해요.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프롬프트를 다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로고와 프롬프트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룰에서는 그대로 그 시험을 모두 다 적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권 교수님 혹시나 교육을 포함한 학습, 큰 담론 관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AI를 더 많이 쓰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디스클링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인터넷 시대에서 주로 배우고 했던 세대인데 저는 구글링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초년생 때 쟤는 구글링으로 해킹해 뭐 이게 저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웹에 있는 모든 자료는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럴 정도로 그걸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저만의 무기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야, 그리고 맨날 그렇게 구글링만 해가지고 되겠냐? 사람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구글링을 열심히 하고 했던 것들이 저를 좀 더 멀리 연결을 해줬던 것 같아요. 낫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것 같아가지고 AI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봐야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경계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도전을 하다 보시면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일단 많이 써라. 교수님 어떠세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AI를 많이 쓰시다가 또 의식적으로 책을 보고 의식적으로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사실 저희 동료 연구자들 간에도 인터랙션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체감하는 현상인데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AI를 정말 많이 쓰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이때는 책을 직접 빳빳한 종이를 보고 이때는 진짜 사람 얼굴을 보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하고 여러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과 기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